1966년 1월 월남 작전명 비호 제6호. 당시 한국군은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베트콩의 요새를 단 하루 만에 점령했다. 이제는 현대사의 빛바랜 기억 속에 잊혀진 월남전.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를 갖춘 미군조차 연전연패를 거듭했던 어려운 전쟁이었다. 상대는 정글 속에 숨어서 신출귀몰하는 게릴라들. 그런데 당시 겨우 2개 사단 규모의 한국군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탁월한 작전으로 승리를 엮어나갔다. 그렇게 낯선 이국의 전쟁터에서 한국군의 자존심과 기계를 높였던 사람. 그는 바로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다. 초등학교에 가을이 깊어가는 전쟁 기념관. 그곳에서 최명신 장군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머리에다 남아 있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때 뱃속에 있거나 나오지도 않을 테니까 알 리가 없고. 그 나이 든 분들은 꼭 그냥 안 지나가요. 얘기를 한다고. 네, 뭐 전쟁 기념관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네. 인사 다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그저 남산에 산책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도저히 그거 안 지금도 거리에 나서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만큼 유명했던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너희 선배들이 이 학기를 졸업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공을 세웠다 하는 그런 아주 큰 이곳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다. 실종자가 한국군이 없느냐 하는 그걸 내가. 그곳은 바로 해외 파병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남의 모든 작전은 우리 셋이서 협의해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정했어요. 선생님 모습. 웨스트모렌 대장, 저하고 제일 오래 같이 있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모형도가 있는데 완전히 전면방어를 하게 돼 있죠. 이 개념은 1개 연대 3,500명 이상의 1개 연대의 공격을 48시간 이상 지탱할 수 있도록. 해방 이후 한국군 역대 장성 중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7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군사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최명신 장군. 그는 과연 우리가 숨가쁘게 헤쳐온 20세기의 전쟁의 역사와 장차 지켜나가야 할 평화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올해로 선생님께서 월남전에서 돌아오신 지 꼭 30년이 됐거든요.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금 한 30년이 됐네요. 뭐 그때 기억은 진짜 생생합니다. 특히 장병들이 힘겹게 어떤 임무를 수행할 적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 같은 거는 그나 제 눈앞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선생님 처음에 파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으셨을 때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파월에 관한 모든 실무를 제가 관장하는 또 제가 책임 위치에서 그걸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죠, 그게. 그래서 그 전에 보내는 부대 모두가 다 그랬고 전투 부대 보내는 모든 계획과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실무자니까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월남에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파월에 관한 모든 계획을 이제 만들어서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모든 재가를 얻어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이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도 저는 주월한 국군 사령관으로서 누가 적합하겠냐 하는 데서 제가 4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여건을 다 비교를 해서 4사람을 제가 추천해 있습니다만은 결국 마지막에 고위층에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제가 거기에
뭐 남달리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그 실무를 쭉 담당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하나는 그 막 월남전이 그 게리라전, 그때는 그 게리라전이 위주가 될 때입니다만은 나중에 70년 지나가지고서는 이제 정기전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막 게리라전에 대해서는 제일 경험이 많으니까 네가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는데, 그 군인으로서 싸움터에 선발해서 가려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에 상사의 명령이니까 기꺼이 그 명령에 복종한 거죠. 65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은 육사 5기 출신인 최명신 국방부 작전참모를 파월 한국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이자 5기생과 견제 관계에 있던 육사 8기생들은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실전 경험이 많고 지휘력과 작전 수행력이 뛰어난 최명신 장군을 한국군의 자존심을 지켜줄 사람으로 지목했고, 그것은 그대로 입증됐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확보한 일이었다. 당시 모렌 대장 등 미군 사령부는 한국군이 당연히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명신 장군은 해박한 군사 전문 지식과 월남전 상황에 대한 예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작전 지휘권에 대한 담판을 짓기에 이른다. 도대체가 이게 군사 작전이 주가 되는 형태의 전쟁이라면 도대체 당신들하고 베트콩이 비교가 되냐? 베트콩의 무기가 뭐냐? 2차전 당시에 불란서 군대 그 낡아빠진 구식, 일본 군대가 쓰다 남은 낡아빠진 소총, 그것도 다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원시적인 활을 쓰는 사람도 있고 죽창을 가지고 싸우는 베트콩도 있지 않냐. 너희들은 뭘 갖고 있냐? B-52 최신의, 이 지구상에서 아주 최신의 최강의 폭격기를 갖고 있고, 모든 과학 장비 그리고 과학 이 통신기재, 기동력 다 가지고 있는 미군이 도대체 베트콩하고 싸움이 되는 거냐? 상대가 되는 거냐? 이건 상대가 아니라 비교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상대한데 지금 너희들 쩔쩔매고 있지 않냐? 왜 그러냐? 그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왜 그러냐? 그것은 군사적인 형태의 전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형태의 전쟁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 민간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어. 지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발생에 얼마나 경험이냐. 한국전쟁에 대해 8년, 10여 년의 전쟁을 경력을 갖고 있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외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항하는 그러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애를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군사적인 전쟁이 되면 전쟁이 되지도 않아요. 말조차 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활 쏘는 놈의 그런 거 베트콩하고 B-52를 갖고 있는 미군하고 어떻게 이게 전쟁이 되는 거냐 이게.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고통을 받고 앞으로 우리도 고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형태는 성격은 그렇게 규정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전략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독자적인 지휘권을 확보한 최명신 장군은 미군과 월남군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둔 지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해 나갔다. 그런데 당시 장군은 중대를 기본 단위로 하는 독특한 전술 기지를 개발했다. 그것은 적은 수의 병사로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된 전면 방어 기지였다. 이에 대해 최소 대대나 연대 규모 단위로 작전을 수행했던 미군과 월남군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독특한 전면 방어 시스템, 중대 전술 기지의 위력은 실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미군 측에서 나왔는데 그 캄보디아 국경에 그 미국의 전투부대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 병력이 좀 더 올 때까지 우리 1개 대만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1개 대를 빌려주면은 그 지금 그 루트 있는데 거기 1개 대대 배치하겠다.
그렇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오케이. 단 조건이 있다. 모든 작전 개념과 전략 전술의 원칙은 한국권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그 전제하에 동의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같이 우리 중대전술기지를 인정 안 한다고 전하게 되면 난 즉각 우리 병력을 축소하겠다. 하겠냐? 알겠냐? 동의한다. 그런 조건 밑에 우리 기갑연대 3대대를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꼭 중대단위 전술기지로 해서 전면방어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장글지 되니까 너 나무들 아니야. 하여튼 빠른 시간에 홀파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통나무를 몇 겹 싸가지고 저게 120mm 포탄 직격탄이 한 3, 4발 같은 거 호에 떨어지다가 끄떡없을 정도의 진지를 일주일 내에 구축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월맹 정기군입니다. 그 호지명 루트를 타고 내려간 최종의 부대예요. 아주 최종의 부대예요. 그 아까 이거 들어다 보니까 그 사진 특고전투의 그 사진 노획 무기를 보세요. 우린 그때 애무항을 썼는데 걔들은 전부 기관단총이 전부 기관총이고 나이도 이제 19에서부터 22살 나는 아이들 살이 뻐덩뻐덩 천 아이들인데 작업복도 깨끗하고 포도 일개 분대에 하여튼 그 로켓포를 갖다 몇문 4문씩을 갖고 있더라고요. 뭐 화력은 우리하고 차이도 안 되고 뭐 상의도 안 되고 차이 뭐 엄청나게 우세하고 그런 놈들이 결사적으로 파장 공격을 해오는데 포탄은 우리가 쏘는 포탄보다 더 많이 쏘더라고. 그 캄보디아 국경 뭐 지하들 그 포진지 뭐 다 있으니까 뭐 막 들어갈겠는데 난 우리 일개 중대가 전멸하는 줄 알았습니다. 밤새록 싸웠어요. 날이 밝게 한 2시간 전부터 걔들이 공격을 멈추고 철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보다 포로 절대로 나가지 마라. 진지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래서 임대로 포를 갖다가 저기 도망간 그 방향에 대고 들어갈게라. 포만 싸우지 누구도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엄명을 내렸는데도 우리 장교에 야 기분 좋다 이 새끼들 해치웠다. 그 기분 좋다고 해서 나갔다가 저 포탄에 우리가 이때 7명인가 희생되었다고요. 중대장도 이제 부상. 중대장은 기분 좋다. 뭐 이상 없냐? 그리고 호흡 밖에 나갔다가 이제 다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가보고 놀란 게 그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간 그쪽에 시체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그 풀숲을 만드가 이게 길것이 닦아졌더라고요. 뭐 핏줄기가 있는데다가 시체 가져가다 내버리고 그래가 쭉 들어갔는데 그 수치가 우리가 수집한 것만 187개의 시체를 우리가 수집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조금 국경선인데 그 국경선을 추격을 할 수 없으니까 밤새록 싸워서 이겼지. 그런데 그게 내가 그 웨스트모렌트 대장에 전화를 걸어서 이야 그 안빌리바블 믿을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한번 와서 보라고 말. 그래서 이게 월남군 사령관, 미군 사령관도 가보고 다 똑같은 얘기가 안빌리바블이야.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타전들 쪽에 그 믿을 수 없는 월남전의 기적이다. 그런 타이틀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그 후에 이제 그 많은 외국 기자들이 와서 그 사진도 찍고 뭐다 했는데 그 특호 전투에서 중대 전술 기지는 사실 정기전보다도 베트콩과 싸우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드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다 하는 걸 갖고 중대 전술 기지에 대한 시민이 그걸 끝나셔요. 당시 전세는 날로 악화돼 가고 있었다. 월남전에서 미군은 해외 파병 사상 최악의 고비를 맞고 있었다. 무엇보다 미군을 괴롭혔던 것은 미국 내의 거센 반전 여론이었다. 4년간 그들을 곁에서 지켜본 최명신 장군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당시 미국이 월남전에서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왜 그랬나요? 그 미국이 월남전에서 시행한 이제 전략, 한마디로 쉽게 말하게 되면 미군의 전략이라는 건 search and destroy. 그러니까 탐색해서 섬멸한다. 그게 미국의 군사 전략의 기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네 그 전략 방침 자기들이 월남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가서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네 그걸 가지고 하래. 난 그건 못한다. 도대체 search and destroy 어떻게 탐색을 하겠다는 거냐? 베트콩이라는 것은 뭐 철물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군복을 입고 계급장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베트콩이라는 게 이게 그 8살, 9살 나는 아이들, 그 담배 물고 다니는 아이들, 걔들 호주머니에 수류탄이 들어가 있다, 그게. 그리고 아낙네들, 어린애 업고 다니는 아낙네들 그 안에는 수류탄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 늙은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허벌이 꼬부라진 할머니들, 그 호주머니에 수류탄이 들어가 있다, 그게. 그래서 정부군이나 미군이 약점을 보면 수류탄 던진다. 그들이 베트콩이다 말이야. 어떻게 서치하겠냐, 그게. 월남 군인들도 못하는데 하물며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오스트레일리아군이 어떻게 베트콩을 서치하겠다는 거냐. 그래 기본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서치하겠냐. 월남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서치하겠냐. 제 반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저간데 이기려면 우리의 강점을 갖고 상대방의 약점을 치야 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강점을 치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강점은 뭐냐? 무진장의 화력과 물자와 최신의 과학 병기, 장비, 통신수단, 기동력. 그런데 미국의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디를 쳤냐? 장을 속에 들어가서 베트콩을 찾아내겠다. 그 장을 속에 들어가서 이루고 다니는 이것은 베트콩이 이건 세계에서 가장 우뚱가는 그 강점이에요. 미군이 못하는 그거죠. 어떻게 베트콩을 발견합니까? 장군에 들어가면 그럼 전부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빡공하게 총구를 내놓고 총 겨누고 있다가 미군이 접근하게 되면 딱 한 발 쏩니다. 한 발 쏘면 한 사람 죽는 거예요. 한국군이 그 누구고. 그리고 그 총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몰라요. 전부 지하에 숨어가지고 한 방 딱 쏘니까 두 방 이상 쏘게 되면 위치를 알겠는데 빵 하고 쏘면 한 사람 죽어요. 어디에 쏘았냐? 이런 동안에 우물만 딴 데서 한 방 나가면 또 하나 죽습니다. 그러한 싸움을 미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제일 약점이 그건데 그 약점을 갖고 베트콩이 제일 자랑하는 거 이제 그 게리라전 그걸 대로 쳤으니까 약점 가지고 강점을 쳤으니까 그놈의 싸움은 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고전을 하게 말아니고 또 그건 시초부터 실패가 예견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다면 우리 한국군은 어떤 작전을 활용했습니까? 그래서 한국군은 그 모택동이의 그 전략의 기본 원칙인 물과 고기를 분리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그 물을 갖다 우리 편에 끌어들여야 돼요. 네. 물이 우리 편에 끌어들인 고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물 따르는 고기는 죽습니다. 그럼 주민들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은 우리는 이기는 거고 성공 못하면 우리도 거기서 10년, 100년 싸워봤자 그 전쟁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주한국군이 내걸은 구호는 여기도 어디만 그 구호가 어디 있을 겁니다만은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 하는 것이 주월군의 그 캐치플레이스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전법은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30%를 군사작전에 두고 70%를 대민 심리작전에 둔다. 그 70%는 대민들, 민간인 끌어들이는 거기다 두고 30%, 이 매복하고 이제 이런 30%만 둔다. 그런 그 전략 방침이었는데 우리 장병들이 참 잘했어요. 미군이 정글을 뒤지며 베트콩을 찾고 있는 동안 한국 병사들은 주둔 지역의 농촌에 투입됐다. 우리 청룡장병이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와 병원을 다시 세웠다. 그런데 월남 주민에게 베푸는 이런 복지 사업은 이런 대민 사업이 진행되면서 피난 갔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왔다. 한국군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준 것이다. 특히 그때까지 항생제라고는 모른 채 피부병을 돌림병처럼 앓고 있던 현지 주민들 사이에 한국군 의무병이 놓아주는 항생제는 만병통치약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다. 홍수로 인한 농사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군은 수로 건설과 간이댐까지 만들어주었다. 그렇게 헌신적인 한국군의 노력에 외국인에게 유난히 배타적이던 현지 주민들의 마음이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무공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군 편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공하다는 징후는 뭐냐면 그런데도 그 이제 어떻게 베트콩들이 밤에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에 자백이 집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버지가 또는 아낙네가 우리 그 바로 부대가 우리 거기 있으니까 그거 신고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왔다, 우리 아들이 왔는데 그거 좀 가다 치료 좀 해달라고. 대략 그렇게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완 건데. 그럼 저희들이 가서 이제 그걸 다려오지 않습니까? 다려다가 약을 주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을 먹으면 뭐 배창자가 끊어지고 뭐 그렇게 고생하다 죽는다. 그렇게 선전이 되어 있으니까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생병들이 이거 약을 이렇게 먹으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약을 입에다 넣고 물내서 먹고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야만 그 약을 받아 먹는 겁니다. 어디 심한 건 병원에 가서 치료하다가 완전히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혈색이 좋아진 그 아들이나 그 베트콩을 돌려보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대신 갈 적에 조건이 있다. 다시는 양민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세약서 써라. 그리고 총은 가져가는 거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너 어디 가도 좋다. 산에 올라가도 좋고 뭐 베트콩 너 동굴에 가도 좋은데 양민을 다시 괴롭힌다 하는 하지 않겠다는 세약서만 써라. 그 세약서를 딱 받고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군한테 포위당했다 하게 되면 아예 저항할 생각을 안 하고 다 손등 다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민이 아니라 그 물과 고기를 분리시키는데 그 좀 성공하게 된 거예요. 네. 물과 물고기를 분리하라. 모택동의 게릴라 전략을 역이용한 최명신 장군의 전략과 그 성과는 당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런던 타임즈는 한국군에게 맡겼으면 월남전은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런 영광스러운 기억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픈 상처도 있다. 이 월남전 파병에 있어서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한다면 역시 고엽제 환자들의 그 피해, 고통 문제일 텐데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었나요? 아무도 몰랐죠. 미군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네. 이 고엽제라는 것이 이게 그 고엽제 역사를 따지게 되면 그 미군이 월남에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2차 대전 말입에 저희 필리핀이나 그 태평양 있는 섬들이 전부 장거지대 아닙니까? 거기에 일본 군들이 이제 전부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 군들이 이제 전부 장글 속에 있으니까 그 장글에다가 그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장글에 그 고엽제라는 건 나무 잎사를 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글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그 원자탄 터지는 바람에 일본이 손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엽제를 그 필리핀이나 남방 섬에 있는 일본군의 그 장거를 갖다가 말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고엽제가 써먹지 못했다고요. 그랬다가 그 후에 이제 그 월남전이 나서 월남전에도 그 장거리 배통들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월남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작전명 렌치 핸드. 베트남의 정글에 막대한 양의 고엽제를 투하하는 작전이었다. 당시 정글은 베트콩의 최대 은신처이자 전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정글을 말려버리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고엽제를 살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 후 그것은 그 땅에서 고귀한 젊음을 바친 병사들의 몸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80년대 말에 와서야 처음으로 미국의 한 지방신문에 의해 그 원인이 규명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명신 장군은 전국에 있는 월남전 참전 전후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에 나섰고 전국에 약 15,000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도 한 4년 동안 뭐 장거리 제가 안 들어다니고 그런데 동굴에 제가 뭐 웬만한 큰 동굴은 다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그 자연히 저도 이제 그 감염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도 애 먹었지만은 그 환자들도 참 애를 많이 먹었죠.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썩어서 나가죠. 팔다리 잘라져 나가죠. 그거 걸리게 되면 저도 그 조금 이제 그게 이제 그 발작하게 되면 그 가려움증에 이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주 힘듭니다. 아주 어렵고 무서운 병인데 이것이 그 피부 조직이나 신경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오래 가는 건 30년 후에도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그 아주 그렇게 무서운 독성이 강한 그 이제 화학물질인데 그게 우리의 그 피하 조직이나 신경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몇십 년까지 잠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 정신적으로 그렇고 육체적으로 그렇고 고생이 이만이 아닌데 그러나 그걸 치료해주는 방법도 없어요.
선생님, 보상 관계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상 관계 말이죠. 예. 그렇죠. 그 내가 지금 그 걱정하고 또 불만이고 또 걱정스러운 건 그겁니다. 결국 그 이제 이건 지나간 날의 어떤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나간 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가 문제인 겁니다. 네. 아니 지난 날 국가로 해서 희생당하고 그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모른 척하고 내팽개치는데 그놈의 국가를 누가 충성을 하겠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난 그런 얘기를 그 이제 하고 싶은 거 이제 그건데 미국 보세요 지금. 지금 반세기 동안이나 전에 한국에 와서 싸운 사람들의 그 뼈, 유해, 그 뼈 한 족을 모색하려고 미국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까다롭고 이제 그 좀 그 못되게 그 구는 그 북한에 가서 그 위에 하나를 모시려고. 사실 그 위에를 가지고 가서 미국 본토에서 반갑게 눈물 흘릴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 가다가 그 위에를 모셔다가 알링턴 묘지에 갔다 할 적에는 그게 뭐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도 이제 좀 크게 할 적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그 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거는 그 뼈 하나 모시는 그 자체, 그거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뼈 하나라도 이렇게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미국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뼈 하나를 모셔는 건 고사하고 지금 전쟁에서 얻은 고통 때문에 팔다리 잘라나가고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국가가 모른 척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국가를 위해서 누가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냐, 그 문제죠.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제대로 심어주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날 전쟁 때 국가를 위해 희생당하고 고생한 사람들을 국가가 감사적 보상 주야만 그 사람들 애국심이 생기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게 될 겁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선생님이 월남전 파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측면의 평가도 있거든요. 뭐 라이따이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지 간혹은 그 라이따이 문제는 그 아주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신문에 2만 명이라고 그렇게 보도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신문들이 2만 명의 한국인 이세가 있다. 이거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가 안 되는 건 우리 3만 명에 가까운 그 기술자고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월남 사람 같이 생활했습니다. 거기 하숙도 하고 방어도 가지고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군인들은 전부 그 진지 저기서 들어오시다 보세요. 그 진지에서 생활한 거예요. 사이공에 사령부 있는 거 그거 뭐 몇백 명 있다 하더니 그 사람들은 전부 그 호텔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병영으로 개조해가지고 요 병영과 똑같아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2세에 있던 사람들 그 뭐 99%는 전부 민간인들. 그 사람들 민간이 합법적으로 월남사랑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그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그는 비공식으로 결혼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난 아이지 이 군인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걸 마치 이제 군인들 가서 싸움만 하고 아이들만 만들고 했다. 그건 쟤는 모르는 소리예요. 군인들의 아이 알고 있는 건 4사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가서 뭐 주례는 아닙니다만 그 결혼식에도 제가 갔던 일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리고 그 부정적인 면은 뭐 그것도 이제 뭐 부정적인 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는 데 대해서 자유우방 세계와의 여러 가지 관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이제 그 비동맹 국가 그룹하고 공산권 이제서는 한국군 그 월남 파병을 갖다가 이제 그 반대를 한 것만은 사실이죠. 반대를 한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러한 그 반대 그거보다도 우리가 자유우방 국가로부터의 아주 막대한 경제 원조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의 절대적인 그 뒷받침 받아서 우리의 그 안보 외교 또는 우리의 그 안보를 위한 우리 군사력 강화 이런데 그 플러스 작용을 한 거와 그거하고는 이제 뭐 상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손해 보는 면도 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이익면에 비교하게 되면 그 정도의 적은 그 부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냐, 메꾸고도 남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그 전쟁 실전 상황에 처음 투입되신 건 언제였습니까? 제가 맨 먼저 간 게 소위계급장을 달고 제주도 구연대로 갔습니다. 제가 5기생으로 그 48년 4월 6일에 졸업을 해가지고 소위계급장 달고 제주도 구연대 갔는데 그거 3일 전에 4월 3일 날 제주에서 그 공산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4.3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제가 현장에 뛰어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네. 당시 직속상관은 제주 4.3 사건 주동인물 중에 하나였던 문상길 중위. 그는 끈질기게 최명신 소위를 끌어들이려 했다. 그때 군에도 좌익은 많았다. 그런데 그의 설득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네. 이북에서 참 그 공산당들하고 많이 전나름대로 싸움도 많이 했고 전 신약 문제 때문에 도망쳤습니다만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 제가 또 뭘 목격했냐면은 그 뭐 유명한 사건으로 다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한 신의주 학생 사건, 평양 학생 사건, 그때 함흥 학생 사건, 학생들이 그냥 그 소련군과 공산당의 대학에서 싸우다가 엄청나게 희생 많이 당했죠. 네. 뭐 기관총으로 막 가도 땡클까지 막 동원하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젊은 학생들이 다 죽어가고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이게 또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경찰하고 이제 그 제주도 이제 그 공산 그 폭동 일으킨 김달삼이를 추측을 하는 그 일부 폭동 세력하고 경찰과 싸우는 것. 그 싸움이라는 게 참 전쟁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동족끼리의 그 싸우는 거, 이데올로기 차이거나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는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하다는 거. 그건 직접 체험하지 않고 목격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그 모릅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38선의 분단이 동족을 분단시키고 이데올로기를 분단시키고 적과 악으로 이렇게 분단시키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때 참 한참 젊은 나이에 그 뭐 제가 23살인가 그때 되는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아주 그 참 그런 아주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쓰라림을 많이 제가 소위 때부터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선생님 공비토벌 작전에서도 참 대단한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공비토벌 작전에 뭐 대단한 활약이라는 것보다도 다만 그 제주도에 간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공산 게리라전에 대한 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 모택동의 전략 같은 것도 그때부터 이제 다 연구하기 시작했으니까 네. 경험도 쌓았고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이제 경험을 실전 경험을 쌓게 됐는데 그래서 태백산에 가서는 제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하는 게 주민들이 이게 낮에는 대한민국이고 밤에는 인민공화국입니다. 네. 밤엔 완전히 게리라들이 다 지배하니까 인민공화국이고 낮에는 국군들이나 경찰이 들어가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어느 편에 가담하게 하느냐. 이거 토벌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심을 사야 돼요. 우리 가서 하겠다는 거 토벌작은 별거 아니에요. 민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선심 풀고 선심 쓰고 그때 그 사람들이 전 그 영덕에 그 감이 많다는 거 몰랐는데 꽃감 그 지붕에다가 놀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꽃감은 있지만은 팔 길이 없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꼭 그거 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구마다보다는 꼭 우리가 돈 내고 샀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경찰이나 다른 군인들 같은 쪽엔 그런 거 돈 내고 사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공짜로 다 먹고 다 그랬는데 꼭 돈을 지불했어요. 이건 사실 모택동이가 하던 시기예요. 어린애들에게 감빵 주고 노인애들에게 우리가 피는 화랑담배지만 그거 갖다 불펴서 공선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심 없는 작전만에 거반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됐어요. 공비가 왔다가 오게 되면 전부 어제 몇 명이 어느 짝에서 와가지고 쌀을 얼마 털어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짝으로 갔습니다. 그 정보가 계속 들어온 겁니다. 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지도상에 표시하게 되면 여기 나타났다. 그 다음에 여놈들이 다음에 어디 가겠다는 건 뻔히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덕 주민들에게 완전히 이제 아주 우리하고 혼연일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희생자 없이 영덕 지역에 깨끗하게
아주 공비 토벌이 끝났습니다. 네. 그게 지금도 고각에 그 당시에 그 살아계시던 나이 많은 분들이죠. 뭐 한 이젠 다 이제 75, 뭐 80이 다 넘은 분인데 그래도 그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영덕부장 왔다고 반가워합니다.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네. 선생님 요즘에야 뭐 민족 분쟁이 많지만은 시대 상황상 선생님께서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항상 대치하고 싸워야 그렇죠. 했던 그런 군인이셨는데 글쎄요, 여기 겪어보시니까 그들의 속성도 이렇게 좀 깨우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요. 네. 근데 우리 많은 국내에 친북 세력도 있고 공산주의를 막연하게 이제 공산주의의 그를 신봉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산당의 그 전법을 알아야 돼요. 스탈린, 레닌이 저 볼셰비키 혁명 성공해가지고 러시아의 공산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23년인가 죽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이어받았습니다만은 스탈린이 얼마나 주겠습니까? 공산당 레닌 쪽에 같이 싸우고 공산당을 만들고 공산당 국가를 만들고 공산 정권을 세운 데 참여했던 그 레닌 시절의 공산당원들을 대부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군의 장성들을 60%를 다 죽였습니다.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콩들이 싸웠죠. 그 베트콩을 창시하고 베트콩이 끼고 싸우고 월남 적화 통일의 1등 공신 누군지 아십니까? 첸유탄이라는 사람이에요. 첸유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불란서 파리에 가족들이 배 타고 도망갔어요. 일가 친척들 63명을 배에다 싣고 한밤중에 월남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거 잡히면 다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파리에 가 있어요. 파리가 뭐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월남 혁명을 실패했다 그게. 그 베트콩에 이게 아주 1등 공신이에요. 왜 그 사람 숙청했겠냐? 숙청을 그렇게 도망갔느냐? 이거 우리의 환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동티모르의 동쪽 끝 해발 500m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 부대가 활동을 시작했다. 마을의 정적을 깨면서 상록수 부대 이번 파병은 참여 여부와 파병 방법을 놓고 상당 기간 여론을 들끓게 했다. 반가운 표정으로 지켜봤고 어린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파병. 월남전의 산 증인인 최명신 장군은 이번 파병을 보다 진취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선생님, 동티모르 그 파병 문제가 정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 네, 그렇죠.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파병 문제는 그 불가피한 거예요. 네. 더욱이나 인권 동티모르 사람들의 그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 학살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파병해달라고 하는 유엔의 요청을 우리 거절할 수가 없죠. 네. 그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이전 세계의 그런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의 우리 국력이 그만큼 신장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만큼 그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은 뭐 그 국내에서 물론 걱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거기 가서 혹시 싸움에 몰래 들어가면 어떡하냐, 피를 흘리면 어떡하냐는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다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어떤 희생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떳떳하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할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그 인권 문제 개입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건 장기적인 이제 우리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30년 전에 그 월남전에 파병될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월남전은 우리가 전쟁하러 갔지만 이건 이제 인권 문제를 위해서 동티모르 사람들의 그런 그 무고한 그 학살을 막아주고 또 지금 한 20여만 명의 동티모르 사람들이 지금 그 고향을 버리고 도망왔는데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임무를 띠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동서간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을 지금까지 쭉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그 인권이 우선이냐 국가 주권이 우선이냐 그런 식의 전쟁 그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그겁니다. 그 좋은 예가 그 유고의 그 코소보 사태 같은 거. 네. 이건 유고의 주권 침해입니다.
그 유고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나토군이 전쟁을 했어요. 개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 인권 문제에 관한 한 이것은 국가 주권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동티모르 사태 같은 것도 이거 인도네시아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주권에 속하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군대를 보낸다 하는 얘기는 주권보다도 인권 문제. 그게 양민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는 그런 사태가 안 났으면 군대 보낸다고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군대를 보냈다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21세기에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 더 많이 나겠냐 하는 것을 하나의 그 암시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1세기에는 그 국가 주권보다도 인권이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형태의 전쟁이 그 시대의 하나의 흐름으로서 자리 잡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동티모르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한국군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유념해야 될 사항은 그 월남에서 우리 그 장병들이 하는 정말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애들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그 정신을 갖다 그대로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민을 보호하러 간 겁니다. 이건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뭐 다소 우리가 희생자가 나더라도 그 참 그 동티모르의 저 양민들을 갖다가 좀 희생을 감수해가면서라도 그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되고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국제적인 위상도 높이게 되고 장기적인 안보를 볼 적에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크게 그 참 이득을 볼 수 있고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정말 명심해서 싸우러 간 게 아니다. 동티모르의 그 양민들을 보호하러 갔고 그네들을 도와주러 갔다 하는 그 정신이 아주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암동 최명신 장군의 집. 72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장군은 80년대 초 브라질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세계 전쟁사와 역사 철학 분야에 해박한 장군은 지금도 국방부와 각 군 기관지에 원고를 기고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화려한 군 경력을 말해주는 45개의 훈장. 장군은 우리나라 역대 장성 중 국내외에서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태극 무공 훈장은 나라에서 주는 훈장 중에 가장 영예로운 훈장이다. 그렇게 전쟁의 시대는 갔다. 그러나 아직 장군에게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 장군은 요즘도 하루 2시간 어김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 먼저 러닝머신에서 1시간. 이 집안에서 쓰니까 너무 편리해. 비와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계단 오르내리기가 시작된다. 150번 정도 오르내리기가 굉장한 운동이네. 이 운동은 단순히 노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장군은 35년째 당뇨병과 싸우고 있다. 월남으로 가기 얼마 전 장군은 병원에서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뵙기에 워낙 건강해 보이셔서 잘 몰랐었는데요. 선생님께서 35년간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월남전에 가셨을 때도 몸이 좀 편찮으셨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여튼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월남에 가기 전에 이미 당뇨에 걸린 다음에 월남에 갔습니다. 그때는 당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적고 그래서 저 자신도 당뇨에 대해 저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것이 판명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월남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꼭 그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러더군요. 첫째 하나는 당뇨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선 첫째 먹는 그 식이요법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이 될 만한 그런 소위 카보하이드레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밥이라든가 뭐 설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과일 등등을 적게 먹으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혈당을 운동으로 조절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매일 반드시 운동을 하라 하는 것과, 세 번째는 너무 그 정신을 많이 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다. 그 세 가지 점에 조심하려는 그 의사의 권고를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어려운 것은 그 월남의 전쟁터니까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뭐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가서는 그 다음날 밤 새워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헬리콥터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운동할 시간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 것도 이제 제때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 당 컨트롤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첫째는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무슨 운동을 하겠습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지속해오던 그 줄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줄넘기라는 건 이건 뭐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그 1시간씩 그저 줄넘기 하는 거, 그건 언제나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먹는 건 제가 단 거를 상당히 좋아했죠. 그 과일도 좋아했고 단 거를 좋아했는데 그것을 그 줄이는 데를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네. 너무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꼭 해야 한다는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원칙이 아니라 이제 그 먹는 것과 운동을, 이건 어디까지는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그야말로 의지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어떤 애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겠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도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그 1시간씩 줄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이게 어디까지는 자기 자신의 싸움이니까 첫째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네. 그 의지라는 건 꼭 실천하는 그 의지입니다. 네. 그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한 3개월만 그렇게 지속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자기의 습관이 돼 버리니까 그쪽엔 그렇게 그 힘 안 들이고 자연히 그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서 이게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극복해 나가는데, 컨트롤하는데 쉬움이 좀 쉽죠. 처음에 한 3개월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거 가지고 내 안에 유지해 온 겁니다. 네. 선생은 1926년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던 최은국 옹이었고, 어머니 박연애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또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저는 그 이북에 학교 선생을 할 적에 평양학원에 그 몇 번 갔던 일이, 방문했던 일이 있죠. 그 평양학원이 이제 공산군과 그다음에 공산당의 간부 훈련인데, 그게 이제 46년 2월 8일에 정식으로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서 김소희를 보았고, 소련군 그 사령관 치즈자코 부대장도 이제 거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 평양학원장이 김책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소개로 이제 만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남북 문제는 그때는 봐서 이북은 그걸 간부 훈련까지 하고 있었고, 그때 그 치즈자코프의 그 연설이 제가 귀에도 쟁쟁합니다만은, 지금 분열식에, 내년의 분열식에는 이 분열식에 탱크 부대가 참석을 하게 되고, 아마 빠르면은 공군기도 여기 분열에 참석하게 될지 못다, 그런 연설을 직접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상당히 이제 진척이 되고 있었는데, 이남에 와 보니까 뭐 대학가에서는 그 김성 장군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아주 뭐 백주의 그 시가에서 이제 그때 서북 청년들하고 이제 그 공산당 남노당 그 계열의 젊이들하고 아주 격투를 벌이는 그러한 양상을 보고, 이게 한반도 문제는 장차 결국은 총칼로서
문제 해결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꼭 군인이 되겠다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는 미 군정하에 그 국군이 아니라 조선 경비대라고 그랬고 그 사관학교 명칭도 조선 경비대 그 사관학교 그 코리안 컨스터뷰러리 그런 명칭이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약 1년 후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한 것이 48년 4월 6일에 제 5기생으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인꼬부부로 소문난 장군 내외. 지금도 틈이 날 때면 앞들을 함께 거닐곤 한다. 장군은 부인 문정희 여사와 결혼할 때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 전방에서 권총까지 차고 간 채 문정희 여사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아낸 것이다. 그렇게 결혼한 것이 1955년. 20여 년의 해외 생활 후 이곳 후암동 집에서 살고 있다. 이제 두 딸과 아들은 장성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만은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았으면 하는 것이 선생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리고 전쟁을 제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바로 그런 그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제일 전쟁을 미워하고 증오하죠.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얘들에게는 전쟁을 체험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전쟁에 관해서 꼭 들려주고 그렇습니다. 싶은 그런 얘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군인들이니까 저놈들은 완전히 그 전쟁 예찬자다. 군인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런 시각이에요. 군대가 없고 무기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그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젊은 그 우리 학자들, 분들 뭐 박사들 되는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양반들이 이제 평화라는 언어가 굉장히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평화라는 게 뭐냐 그게? 평화라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에 적대되는 게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쟁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부르칠 수 있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500년 전에 그 병소로서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손오병법에도 있는 게 지피지기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100번 싸워도 위험치 않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알 수 있느냐 그게. 전쟁을 알아야만 그 전쟁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막연한 그 평화주의자 또 저는 그 환상적인 그러한 그 전쟁 기피나 또는 전쟁에 무턱대고 공포하거나 너무 또 전쟁을 깔보는 그러한 그 평화주의자들은 대단히 위험하다. 미국의 젊은이들 제일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그러지만은 그 대학에서 전쟁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들 합니다. 네. 전쟁 학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누가 전쟁 얘기만 하는 저놈 전쟁 예찬 놈자다. 이게 저런 놈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매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분단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또 21세기를 맞게 됐는데 새로운 세기에 우리가 통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분단 상태인데 아까 그 말씀하신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을 이은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네. 그럼 전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전쟁 외에 다른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그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게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드는 게 국제연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20년 후엔 역사상에 가장 큰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때 원자탄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굳게 그 결의를 하고 유엔이라는 걸 창설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전쟁하지 말고 다 상호간의 얘기를 통해서 이 문제, 전쟁 문제를, 전쟁의 이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뭐 다 아시다 130여 회의 크다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3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 군인이. 그런 것을 볼 적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을 하지 말자, 평화다, 평화다 부르짖으면서 지속되어 한 것이 전쟁이었다 그겁니다. 그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란 전쟁에 대비하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대비 안 하고서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평화라든가 또 환상적인 통일만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대단히 어려운 거죠. 뭐 손목 잡고 우리의 속은 통일자고 합창이만 한다고 해서 통일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비라는 건 첫째 우리가 이북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네들의 그 지금 뜻과 의도와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그네들의 그 이데올로기가 뭔지 이걸 똑똑히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입장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 지금 뭔가 붕 뜬 거 기분이에요. 이제 뭐 국민소득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뭐 마치 우리가 지금 아주 그 선진국에 진입한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적도 모르고 우리도 제대로 모를 것 같으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그런 상태에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적을 똑똑히 알고 우리 자신을 똑똑히 알아야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20대 청년 시절부터 반평생을 꼬박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터에서 살아온 노 장군. 지금 그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스스로 체득한 평화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